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설하고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지내셨던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 먼저 송영훈 변호사, 뜬 인물은? 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입니다. 왜요? 지난주에도 제가 국민의힘의 김종혁 고양병 위원장을 이번 주 뜬 인물로 선정했었는데요. 금주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쨌든 총선 패배 후에 그 쇄신과 반성을 위한 몸부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정훈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의 그 총선 130F 그 위원장을 맡았는데요. 그렇죠. 이번 주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 총선 백서에는 성역이 없어야 하고 대통령도 성역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광범위한 신층 면접을 성역 없이 하겠다라고 천명을 한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조정훈 의원이 이렇게 천명한 방향대로 총선 백서가 작성이 된다면 아주 날것에 그러니까 패인을 아주 고통스러울 정도로 분석하는 그런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을 것이 기대가 되어서 이번 주 뜬 인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예. 다음, 장윤미 변호사는 뜬 인물?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한번 꼽아봤는데요. 예. 예. 일단 어제 그 주요 방송의 메인 뉴스의 탑으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속도 내겠다, 그리고 전담팀 꾸리겠다, 빨리 수사해라. 빨리 수사하라라고 이야기한 게 상당히 그동안 사실 여러 언론에서 검찰과 이제 대통령 간의 어떤 기류가 예전만 하지 못하다. 송영훈 중앙지검장 원포인트 인사를 낼 수도 있다. 이게 대통령의 어떤 좀 불만 같은 거에 어떤 표출 수단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김건희 여사라는 그 고리가 사실 검찰로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이었을 텐데, 일단 수사를 전격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뭐랄까요, 사실상 공표했다고 보여져요. 언론이 예. 이런 입장을 드러낸 거니까요. 예. 그래서 상당히 그 향배가 주목돼서 꼽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검찰도 대통령하고 각을 세운다? 그런 기류도 있는 것 같고, 댓글들을 제가 좀 봤는데요. 이거 뭐 이를테면 약속 대련 아니냐, 뭐 이런 반응도 있던데, 저는 실제로 그러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검찰이 그동안 정권 초기와 후반부의 기류들은 상당히 달라진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권 초에는 뭐 진보 보수를 다 떠나서 정권에 어떻게 보면 입맛에 맞는 그런 수사를 하고, 막판에는 측근들 수사하고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패턴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총선 패배 이후에, 그것도 대패 이후에 나온 발언이라서 좀 주목이 됩니다. 뭐 다음 달이면 다음 국회가 문을 열고, 문 열면 야권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제출할 게 뻔하니까. 네. 그러니까 미리 지금 검찰도 수를 놓는 거 아닐까요? 이 정도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같은 기류에서라면 검찰이 뭐 수사를 한다라고 해서 특검이라는 그 방향을 이제 좀 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검찰은, 왜냐하면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기소청으로 이제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검찰 조직에 어쨌든 그 미래와 관련해서 상당히 고민이 좀 많을 거고, 지금 국민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는 평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의 현 검찰은. 그렇다면 어떻게 수사로 본인들의 미래를 타개내갈지에 대한 고민도 저는 녹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누가 됐든 일단 이게 지금 고발이 되어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그 중앙지검 형사 일부에 배당했다고 이미 몇 달 전에 기사도 나왔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됐든 고발이 됐으면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사해야죠. 다만 이게 법리적으로 죄가 되는지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다. 이것은 뭐 제가 예전에도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하는지는 따져볼 문제예요. 그래서 죄가 되는 것으로 예단하고 접근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러나 어쨌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뭐 조건 없이 수사한다. 이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뭐 진작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아니 그 전부터 고발된 게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 전부터 이미 배당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를 뭐 아니, 대면 조사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죠. 피고발이 아니라 고발인조차 아직 안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네. 배당을 제가 몇 달 전에 이미 중앙지검 형사 일부에 글쎄요.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배당만 해놓고
고발인부터 먼저 빨리 불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권익위에서는 제가 신고인 조사를 했다고 들었고요. 그 조사 상황은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 고발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보면 고발을 서울의 소리 측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발인과 지금 소환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냥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청탁금지법에 따르면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된 금품을 수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금지하는 규정은 있어요. 당연하지만 받으면 안 되니까요. 이제 이게 입법 공백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법안은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김건희 여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직자인 배우자 여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되실 그렇죠. 텐데요. 인지하고서도 이 기관장에게 고지하거나 알리지 않았으면 이게 형사처벌 규정이 또 있습니다. 대통령이 처벌받는 규정이 있죠.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도 이제 대통령을 뭐 정조준이라는 표현까지는 그렇지만 좀 겨냥하는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 방송에서도 아마 몇 달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의 설명에 의하면 그 명품백을 받아서 뜯지도 않고 그대로 그 국가원수 부부에게 그 제공되는 선물에 준해서 다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다 보고했으니까 책임질 게 없다. 아니요, 그게 이거죠? 아니고 네. 영득 의사가 없다고 보여지기 네. 때문에 그러면은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해서 받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는 것 아니냐 이 논리가 성립할 수 있어서 법리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는 좀 지켜볼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 총선이 끝난 이 미묘한 시점에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빨리 수사해라라고 한 것이 화제의 뉴스가 되고 뜬 인물이 됐다. 거기까지 일단 해보고요. 자, 금주의 진인물 성룡훈 변호사. 예, 아무래도 김진표 국회의장이죠. 예, 그 의사 일정을 변경까지 해가면서 이제 여야가 합의한 의사 일정을 깨고 지금 최상병 특검법을 상정을 했는데요. 그 애초에 이제 5월 2일 본회의 의사 일정이 여야 합의를 기초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 공교롭게도 오늘이 생일입니다. 만 77세거든요. 1947년생. 그러면은 지금 국회의장으로서의 남은 임기가 공적 영역에서의 마지막 봉사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회의장 임기 막판에 그 기울어진 의사 진행을 함으로써 뭔가 이렇게 그 국회의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아름답지 못하게 마무리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번 주 진인물로 뽑아봤습니다. 기울어진 의사 진행이라고 표현했는데 장윤민 변호사는 다르게 보시죠? 예, 왜냐하면 국회법에 이제 본회의에 부여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양당 간의 합의가 아닌 게 협의를 거치는 것이라서 사실 합의 그러니까 의사의 일치까지 되면 사실 본회의의 어떤 표결 절차가 무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사가 다 일치된 확인된 상황에서 올린다는 건요. 표결 처리라는 건 어떤 당에서 뭘 어떻게 개개인 의원들이 반대하는지를 좀 확인하는 절차라서 저는 이게 이제 마지막 퇴임으로 아름답지 않았다라는 이제 평가에는 좀 동의하긴 어렵습니다. 네, 예. 거기까지만 듣고요. 장윤민 변호사 금주의 진인물. 저는 안철수 의원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제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그리고 당선인 신분이 되신 그 직후부터 나는 찬성한다 이야기를 했고요.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날에도 아침 라디오 방송에 나는 찬성표 던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찬성표 던지지 않았습니다. 퇴장했죠, 퇴장. 퇴장했죠. 그리고 뭐 입법 폭주 에 대해서 항의하는 이런 판넬 같은 네, 걸 들고 네. 서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지지층으로서는 그러니까 아쉽다. 그런 발언을 왜 해서 오히려 이렇게 양반되게 보이는 그런 결과를 자초했냐.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을 이제 좀 찬성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정치적 스탠스를 항상 이렇게 애매하고 모호하게 취해서 정치적인 확장성이 없고 지금 대선 주자가 된 지 벌써 몇 년입니까? 이런 어떤 한계를 이번에 또 한 번 보여주는구나 이런 비판에 오른 것 같습니다. 팩트 체크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안철수 의원이 페이스북에 본인 입장을 올렸습니다. 그 많은 언론사에서 지금 기사화가 됐던데요. 뭐라고 밝혔냐면은 그 저도 자식 둔 아버지로서 저의 정치적 유불리보다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길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제2 요구가 돼서 투표 기회가 생기면은 본인 찬성표 던질 거다라고 예. 다시 한번 천명을 했고 이제 5월 2일에 퇴장했던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사 일정이 갑자기 변경이 돼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정을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어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퇴장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우리 이제 주초에 있었던 영수회담 얘기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정치적으로 유불리가 컸니 작았니 뭐 모두 발언을 공개를 하니 뭐니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집권 3년 차에 비로소 겨우 이제 만남이 성사된 자리라서 예. 이 만남 성사된 이후에 그래도 이태원 특별법도 이 상호 조율이 돼가지고 통과가 되기도 했고요. 맞아요. 이게 하나의 물꼬가 터지는 그 길목을 텄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비공개 때 이제 대통령께서 많은 발언을 뭐 하셨고 뭐 85%는 했네. 7대 3이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러더라고요. 85대 15라고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니까 대통령실에서 아니다 7대 3 정도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그 지분이 뭐가 또 중요하겠습니까? 다만 상호 입장 그리고 다른 부분을 확인하는 것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많이 듣겠다고 처음엔 얘기했었는데 더 말을 많이 했어요. 아니 그런데 원래 그 모두 발언은 3분씩만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아, 거였습니다. 그 모두 발언은 그렇고. 네, 모두 발언을 이재명 대표가 15분이나 하는 바람에 그러면은 조목조목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의견이 다르면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마냥 듣고만 있으면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면서 듣고만 있었다 이렇게 비판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날 그 박성준 수석 대변인의 브리핑을 라이브로 봤는데 85대 15 얘기는 대단히 불필요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컷 대화해놓고 나와서 뒷담화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여야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은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해야죠. 뭐 또 언제 만나자 이런 얘기는 아직은 없었죠. 네, 없었고 뭐 정례화 뭐 이렇게까지 못 박은 건 아니고 앞으로도 이제 만날 수 있다, 길이 열려 있다 이 정도 차원에서의 언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뭐 언급된 이태원 특별법은 몇 가지 조항을 빼는 그 네. 변경에 합의해서 처리됐는데 그런데 재상병특검법이 바로 처리가 되고 다시 또 이제 거부권이냐 아니냐 전국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우리 송 변호사? 그러니까 수요일까지는 아마 제가 이 자리에 나왔다면 영수회담 결과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을 거예요. 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그래도 몇 가지 조항을 고쳐서 합의를 함으로써 여야 협치의 결과물을 하나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긍정적이었는데 거기까지 하는 줄 알았더니 5월 2일에 그 4가지 안건 처리하고 나서 의사일정 변경해서 예고 없이 지금 새상병특검법이 올라오는 바람에 또다시 전국이 경색되게 생겼습니다. 이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새상병특검 문제는요. 국민들께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물음표를 그리고 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음표를 떼어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선을 그어놓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모처럼 조성된 여야 협치의 분위기를 깨면서까지 이렇게까지 급하고 일방적으로 해야 될 사안인가라는 점에 일단 의문이 있고 그다음에 뭐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특검법의 내용을 봐도 그리고 진행되어 온 과정을 봐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 얘기는 좀 이따 하고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한다는 건 동의한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서둘릴 일이냐는 얘기는 지금 공수처가 한참 수사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게 전제가 된 거죠. 굉장히 지금 능동적이고 성의 없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해병대 왜냐하면 사령관 오늘 소환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불러서 조사할 때도요. 12시간이 넘게 조사하고 또 부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장유미 변호사 이렇게 공수처가 제대로 막 잘하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민의힘 분들이 요즘 이제 공수처를 대단히 엄호하시고 오히려 이제 민주당은 공수처 이제 발족에 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왜 공수처 수사를 못 믿냐 뭐 이런 그러니까요. 비판도 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공수처는요 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판사, 검사, 고위 경찰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김웅 의원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직접 기소가 안 되니까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검찰로 넘습니다. 예.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없었거든요.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고발 사주와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 실형받았습니다. 1심에서. 이게 의혹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됐다라고 보이는지 좀 의문이고요. 공수처는 또 일단 수사할 수 있는 범죄도 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를 하다가 다른 방향의 어떤 혐의 같은 게 나왔을 때 검찰에 이첩해야 되고 시간이 지체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한 언론에서 공수처에 그러면 유재은 법무관리관 영장 칠 거냐 물었다는 겁니다. 공수처에. 우리가 그럴 여력이 없다라는 게 답변이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지금 한
한 명의 검사가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종섭 전 장관도 항의했던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더디냐? 내가 호주에서 들어왔는데 왜 나를 부르지 않느냐? 그리고 포렌식도 뭐 안 됐다. 왜 제대로 이 부분도 시간이 지체되느냐라는 어떤 불만이 국민의힘에서도 나왔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도 의구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67%인가가 특검법을 찬성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알겠어요. 네, 좀 안타까운 점이 아니 근데 그 잠깐만 팩트는 잠깐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답변하시면서- 그러면은 답변하시면서 아까 그 내용 얘기까지 해보세요. 일단 팩트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공수처가 지금 직무관할에 위배되는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 제가 판사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 아닌데요. 아까 판사 네. 검사 고위 경찰만 말씀하셨는데 3급 이상 고공단이면 공수처에 직무관할이 수사하고 있잖아요. 기소권 말씀드린 아니, 그러니까요. 겁니다. 아니, 기소권. 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공수처가 네. 3급 이상의 지금 공무원을 수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공단에 해당하는 사람들 다 수사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기소권을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누구를 기소를 못하죠? 지금 최상병 특검과 관련된 군인과 사람들 관련해서는 중에 기소를 못하죠. 군인. 기소, 네. 아, 군인.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검사 5명 얘기하셨는데요. 민주당이 발의한 2차 최상병 특검법이 있습니다. 3월에 발의한 거. 그거 파견 검사 인원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이번에 통과된 걸로 아니, 얘기해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에 당론으로 통과한 걸 발의했습니다. 말씀하셔야죠. 150명이 넘는 의원들이 찬성 거기에 서명해가지고 발의했거든요. 그 법안을 보시면은요. 파견 검사 인원이 5명입니다. 지금 공수처 수사 4부가 수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장하고 밑에 검사까지 해가지고 5명이거든요. 현원이 똑같아요. 자, 그건 이제 이건 통과된 법이 지난번 아닙니다. 아니 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의원들이 서명해가지고 이번에 발의를 통과된 했어요. 법안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 일단 그 다음에 지금 통과된 최상병 특검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자, 쭉 한번 과정을 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걸 9월 5일에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자, 민주당이 고발인이고 민주당 스스로 택한 수사기관이 공수처예요. 그리고 이틀 뒤에 9월 7일에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합니다. 10월 6일에 민주당이 이걸 패스트트랙에 올립니다. 그다음에 5월 2일에 의사일정 변경해가지고 지금 본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특검법안의 내용을 보면 4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 2명을 민주당만 고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한테 올려요. 예. 그러면은 자 이거 전체를 보면 자 우리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일반적으로 어디서 수사하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수사관이나 검사를 누구로 해주세요.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법치주의의 원리상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스스로 고발해놓고 민주당이 공수처에 고발해놓고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정하는 특검법을 발의를 해요. 그리고 스스로 패스트트랙에 올리고 특검도 사실상 스스로 고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제도적으로 맞냐는 거예요. 장 변호사님. 일단 4명을 대한변협에서 추천을 받는데요. 2명을 민주당이 추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대통령까지 겨냥하는 수사예요. 대통령 안보실 공직기관 비서관이 국방부에 전화하고 그랬습니다. 아주 이례적으로 수사기록 다시 철회해서 가져오고 이럴 때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추천 권한이 있는 게 맞는 것인지 좀 의문인 부분이 있고요. 국정농단 때도 그래서 비슷한 전례로 처리를 했고 2명을 올리면 최종 낙점하는 건 대통령이십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한 명의 특검을 최종적으로 예. 추리는 거. 그리고 중간에 있었던 특검법보다 지금 특검법이 그러면 몇 명의 수사관과 특별 검찰을 임명할 수 있는지가 검사를 파견 검사. 임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파견 검사는 검찰로부터 20명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규모로 하면은 최대 104명의 수사 인력이 꾸려질 수가 있어요. 이게 국정농단에 105명이 이제 견주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인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죠. 예. 오히려 너무 많다니. 예,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에선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고 하고 5명의 그 중간에 뭐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했다는 건 어쨌든 이 뭐 최종적으로 낙점된 안은 아니니까요. 네. 일단 그런 대규모 수사 인력이 들어가야 실체에도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두 분의 한 목소리 듣는 건 정도로 하고 이제 거부권은 그러니까 예고된 겁니까? 송 변호사 어때요? 지금 대통령실의 발표를 봐서는 거의 제 요구를 할 것이 확실해 그렇게 보이죠. 되죠. 제2의결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장 변호사님? 저는 17명 이탈표가 있으면 일단 다시 가결되는 그러니까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재부의가 되면은 무기명 투표입니다. 과반 출석만 하고 그렇죠. 무기명 투표 3분의 2예요. 그리고 과반 출석에 이제 그 출석한 의원들의 3분의 예, 2 정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마 출석은 할 거예요. 모수를 당연하죠. 이제 위해서 당연히 앉아 계실 겁니다. 퇴정해버리면
네. 그냥 자동 통과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낙선자와 또 아까 짚어주셨지만 안철수 의원도 재부의하면 나는 찬성표 던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김웅 의원은 이미 의사표명을 했고요. 김영일 때도 했기 때문에. 그러면 17명의 이탈표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반란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에 낙선한 의원이 뭐 50 네. 몇 명 된다잖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무기명이기 때문에 어쨌든 부담은 좀 덜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게 사실 대통령이 거부권에서 딱 멈추게 되면 저는 국민의힘이 더 어려워질다고 생각하는 의원님들도 상당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좀 장담하기 어렵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어쨌든 국민들께서 의문을 갖고 계시면 선을 긋지 말고 떼어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민주당의 특검 법안 저 1조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고 왔거든요. 제안 이유까지 다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발의한 이런 특검법을 동의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제2요구를 할 때 그냥 제2요구를 하면 안 되고 수정해라. 그러니까 뭔가 대통령의 사안 설명이 있거나 아니면은 국민의힘 차원에서의 어떤 수정안이 있거나 또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최상병 특검법도 그렇고 다른 뭐 특검 이슈도 그렇고 나올 때마다 민주당 쪽에 많이 드리는 질문인데요. 여태까지 한 번도 납득할 만한 답을 못 들어본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나라에는 상설특검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여야가 이미 한 10여 년 전에 합의한 특검의 스탠다드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추천권도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그다음에 국회 추천 4명. 이렇게 해서 7명의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중립적인 그 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특검의 프로세스도 다 정해져 있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 상설특검으로 하면요. 국회가 결의를 하면은 바로 추천위원회 가동이 되고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됩니다. 즉 이것은 법률안이 아니라 결의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민주당이 정말로 이걸 특검을 하고 싶으면요. 상설특검에 따라서 수사하는 그 결의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것도 패스트트랙이나 이런 거 다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개별특검 법률안을 발의를 하는가. 저는 그게 의문이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결국에는 민주당도 정말로 특검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제2요구를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마저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검 법안의 내용을 보면은 그것은 대통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답변하실래요? 네, 일단 뭐 한 기사에서도 만약에 정말 문제가 있고 독소조항이 있다면 국민의힘이 그걸 정확하게 짚어서 수정에 대해서 우린 뭘 원한다라고 언급을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수정안을 내라. 예. 별로 그런 게 보이지 않고 이거 국민의힘이 근본적으로 합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대통령이 사실 이 수사에는 정점에 있어요. 네. 이번 특검에도 지금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이 그럼 누구 지시를 받고 그렇게 했을 것인가? 결재까지 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 결재를 번복시킬 수 있는 윗선이란 건 사실 국무위원회 위는 대통령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의혹의 중심에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당장 이걸 우린 협의할 수 있다. 뭐 상설특검으로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밥자라고 선뜻 나서지 않을 겁니다.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 아니 이제 민주당이 왜 상설특검으로 하자고 결의안을 안 내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을 못 들었어요. 여태까지 모든 방송에서 제가 상설특검 얘기를 하면요. 민주당 패널 분들 중에 아무도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정말로 특검을 하고 싶으면요. 상설특검에 따라서 결의하면 돼요. 이건 3분의 2까지 필요 없고요. 국회에서 그냥 과반 의석이면 되는 겁니다. 왜 그걸 안 하죠? 과반 의석이든 뭐든 지금 일단 그 추천받는 권한 같은 거에 국민의힘을 배제하는 게 저는 최상병 특검에는 맞다라고 필요하기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정도 하고요. 재의결하면 17표 반란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건 뭐 좀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로서도 이게 당장 그런 방식의 특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고 있고 이 사안에 걸맞지 않게 메모드급의 어떤 파견 검사를 받고 그다음에 뭐 관련된 인지 사건들을 다 수사할 수 있고 수시로 브리핑할 수 있고 그렇게 사실상 그 정치적인 목적이 많이 가미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방식의 특검이라면은 그걸 정면으로 수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탈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17표까지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안은 분명히 단순히 거부만 하기에는 정무적으로 부담이 있습니다. 사안을 설명하든가
아니면은 뭐 상설 특검을 하자고 하든가 아니면은 국민의힘이 다른 방식으로 예, 예. 뭐 특검을 하자고 하든가 해서 뭔가 좀 같이 대안을 가지고 오긴 해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다라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 뭐 있습니다. 내용상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는 일반 국민들이 소상히 알기 어려운데 지금 총선에 이렇게 져놓고도 대통령은 또 특검법 거부하고 또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상당히 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특검법인데도 거부권 행사하고 국민의힘은 재의결해서 또 그걸 부결시키고 그러면 에휴 국민의힘은 하나도 안 달라졌네라는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무적 부담이 있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여론조사상 지금 특검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건 맞아요. 그런데 국민들께 만약에 한 가지를 더 물어본다면,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고발하고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해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리고 민주당이 특검 추천 권한을 갖는 이런 방식의 특검이 옳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응답이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건 여러 매체를 통해 그 여야 어떤 뭐 법률 전문가들이 계속 설명하는 걸 들은 이후에들 여론조사에 답한 거 아닐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 저처럼 이렇게 9월 5일부터의 과정을 설명하고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것이 알겠어요.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자, 1시 35분 막 지났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듣고 토론 이어갈까요? 공인혜 씨. 네, 이 시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잠실 쪽 올림픽대로 성수대교 부근 5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뒤로 노량진 수자시장부터 잠실대교 쪽 이동 더 어려워진 상황이고요. 반대 공항 쪽으로도 성수대교 부근에서 사고 있었기 때문에 뒤로 잠실대교부터 정체 다 풀리지 않아 있고 이후로는 동호대교부터 가양대교 쪽으로 50여 분 속도 떨어집니다. 고속도로에선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정체 지금도 124km 구간에 달하는 가운데 기흥 휴게소부터 비룡 분기점 쪽으로는 모두 100km 구간이 넘게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후 북대구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대구 부산고속도로 대구 쪽은 산랑진 터널 입구부 1차로가 승용차 이중 추돌 사고로 막혀 있습니다. 뒤로 3km 구간 처리 여파 크게 받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후반부 공통질문은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입니다. 송 변호사. 예, 이재명 대표가 어제 당선자 총회에서 한 말이죠. 개인적 이유로 당론 반대는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게 참 이율배반적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특검법 그 이탈표 얘기도 했습니다만 예.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뭔가 당론에 반대해서 소신 투표를 하는 분들을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자기 당 당선인들을 모아놓고서는 개인적 이유로 당론 반대는 옳지 않다 이렇게 12분간 연설을 했다고 해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지금 그 민주당의 상황을 보면 과거에는 이제 조금 박해라고 해서요. 그 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혜영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대표적인 비주류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민주당의 조금 박해는 존재하지 않고 많이 박해만 존재하죠. 비명계가 많이 박해돼가지고 이번 총선 때 많이 이제 공천을 못 받았는데 그렇게 지금 당내의 건강성이 약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그 바닷물은 3%의 소금이 있어서 짜다고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171석이니까 사실은 5분의 적극적으로 쓴소리하고 당론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정당의 건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반대하는 분들을 막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장윤희 변호사 한마디 하시면. 네, 일단 그 국회의원들은 당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아까 김용태 당선인도 뭐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던데 기본적으로 당론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르는 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으로서 뭐 김웅 의원이든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당론 채택을 해도 내 양심에는 그게 뭐 반한다라고 하면 의원이 소신껏 투표하는 것이고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당론을 따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의 언급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2주에 한마디로 예, 일단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워낙에 이슈였기 때문에 안타까움 죽음 이용하는 나쁜 정치다. 엄중 대응하겠다. 이 말을 꼽아왔는데 이 말이 언뜻 들으면 누가 한 말이죠? 예, 대통령실에서 나온 말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예. 했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이게 이 국민의힘에서 반대 의견을 던져서 민주당에서 한 이야기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공식적인 반응이었고 저는 왜 이 부분에 주목을 했냐면 대통령께서 변하겠다고 하셨고 저도 기대를 했어요. 예, 왜냐하면 예. 취임 2주년 기자회견도 하겠다고 하시고 또 뭐 도어 스태핑을 재개한다는 이야기도 뭐 나오기도 했고 일단은 이재명 대표를 만났고요. 그게 성과가 있든 없든 네, 네. 상당히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이제 형식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전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그 내용일 텐데요. 전 최상병 특검이 바로미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나왔던 대통령실의 일성이 좀 비교적 국민 눈높이엔 맞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처음에 낙점되셨을 때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던질 수 있을 것인가도 상당히 좀 뭐랄까요. 관전 포인트랄까요.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었는데 그 역할을 잘 하실지는 좀 잘 예.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상병 특검 얘기는 우리 전반부에 많이 네. 했으니까 이제 그 정도로 정리하고 국민의힘의 이제 그 체제 개편 이야기 또 이 다음번 국회의장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처음 이제 뽑히고 나서 기자들 질문에 뭐 비대위원 구성이나 등등에서 대통령과 상의한다는 답변 이래갖고서 그래갖고 또 이게 했느냐 했더니 또 바로 몇 시간 후에는 대대적인 혁신을 하겠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뭐 기대되는 바가 좀 있습니까? 일단은 그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취임사를 보니까요.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5선 의원을 지내셨고 사회부총리까지 하셨고 또 과거에 새누리당 대표도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경륜이 풍부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비대위원장 취임사를 쓸 때는 한 단어 세심하게 골라 썼을 겁니다. 그러면은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라는 표현을 썼을 때 이것은 지금 비대위원장의 가장 큰 과제가 전당대회 룰을 확정하는 거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있어서 그 국민의 목소리, 즉 일반 여론조사를 포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닐까. 다만 아직 비대위원이 구성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개인의 의견을 먼저 밝히게 되면 이건 답정너식이 된다는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세심하게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뭔가 전당대회 룰 개정에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송 변호사도 전당대회 룰 개정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매우 필요하죠. 왜냐면은요. 여론조사가 좀 몇 프로라도 반영돼야 한다. 이게요. 일단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예전 한나라당 시절부터 2006년 이래로 전통입니다. 예. 이게 2006년에 그 강재섭 대표를 여론조사 반영해서 뽑은 걸 시작해서요. 15년간 10명의 당대표를 모두 국민 여론조사를 포함해서 뽑았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번 3.8 전당대회 때 룰 개정을 해서 그 김기현 대표를 뽑을 때 당원 100%로 바꾼 게 이게 오히려 전통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2012년에 황우여 대표 본인이 당선될 때도 여론조사 30%를 포함해서 뽑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될까요? 그건 좀 봐야죠. 저는 황우여 비대위원장 되게 세게 말씀하셨더라고요. 3년 뒤에 국민 마음 얻지 못하면 국민의힘과 대통령 같이 사라지는 거다. 뭐랄까요? 이제 의지 표명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제가 예전에 국회 출입할 때 뵙고 이제 굉장히 온화하게 국정 이렇게 운영하시고 우리 장 당대표도 변호사님이 기자 출신이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인상평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인상평이라는 게 상당히 또 예. 정치인한테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또 그분의 어떤 정치적인 방향성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어서
전 잘 모셨다. 뭐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걸로 쇄신이 되겠냐라고 하지만 일단 한시적 비대위원장직을 맡고 계시는 거고요. 관리형 비대위일 수밖에 없고 원래는 윤재욱 원내대표가 쭉 가는데 총선 이제 대표의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건 면이 안 설고 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모셔온 부분이라서 할 수 있는 입지 자체가 크지 않을 거다. 송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룰을 개정한다면 그게 좀 그나마 좀 진일보한 어쨌든 본인의 몫을 하고 이 비대위원장직을 마무리하시는 걸 텐데 이게 어느 정도나 또 반영되는 룰로 바뀔 것인지 또 바뀔 수 있을 것인지 아직은 미지수다. 미지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바뀌는 쪽이 대세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지금은.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민주당도 전당대회에서 룰은 한 25%인가가 또 국민 여론조사 일반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럼 원래 전당대회 룰은 국민의힘이 더 좀 혁신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국민 이런 여론조사 비율을 많이 반영했었거든요. 네. 제가 흥미로운 포인트를 하나 짚어드리면 앞서 제가 김진표 국회의장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황우여 비대위원장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동갑입니다. 1947년생. 그러면은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이번에 비대위원장으로 호명이 되신 것이 공적 영역에서의 마지막 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은 당의 후배들이 황우여 비대위원장께 그런 호소도 병행해서 드려야죠. 당의 미래를 위해서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 길을 막지 말아주십시오. 라는 호소를 간곡하게 드려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제 그게 비대위에 맡겨진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과제인 것 같고 뭐 누가 될지는 이제 후보 몇 명부터 드러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느냐 마느냐는 변수의 하나가 되고 있고 금주에 새롭게 등장한 변수라면 유승민 전 의원도 생각이 있다는 식의 어떤 반응을 보여가지고 생각이 있을까요? 생각이 있는 것처럼 읽히는 걸 의도하는 발언을 했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내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다만 이제 룰이라는 게 당원 100%로 하면은 본인은 입지가 너무 못 적을 나가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 룰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는 내가 등판할 수 있다라는 신호를 던졌다고 그러니까요. 보여지고요. 그 어쨌든 전제 조건이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저는 등판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전당대회 룰을 고치는 부분이 또 유승민 변수와도 연계돼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론조사 30% 정도 반영한다고 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오면 될까요? 30%가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어렵죠. 왜냐하면 그 유승민 전 의원은 여러모로 당원과 지지층에게서는 라포가 좀 많이 깨진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일반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어떤 추동력을 얻어야 그나마 좀 접근이 가능할 텐데 말씀하신 대로 7대3 룰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변수는 지금 그 천목회라고 그 국민의힘의 그 낙선자 모임 중에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 회동을 한다고 해서 그 천목회라는 이름을 붙인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집단 지도 체제를 제안을 했어요. 새로운 또 제안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나와서 1등은 당대표, 2등부터 5등까지는 최고위원 이렇게 하자는 것인데 그렇게 집단 지도 체제를 하면 중진들의 출마가 조금 더 부담이 덜합니다. 그렇겠죠. 나와서 그냥 낙선하는 것이 아니고 뭐한 4등, 5등 해도 최고위원으로 지도부 진입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조금은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일성 지도 체제가 오히려 낫다는 의견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는 그 부분까지 변수로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단 지도 체제로 바뀌면 본인이 대표까지는 못 돼도 최고위원으로서 당의 어떤 목소리의 어떤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지도 체제가 되면 거기에는 뭐 나경원 당선인, 안철수 의원, 또 유승민 전 의원, 뭐 윤상현 의원 이렇게 중진급들이 모두 출마를 해서 가능하겠죠. 다 지도부에 진입을 해서 중량감 있는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다만 한편으로는 단일성 지도 체제가 돼야 강한 그립을 갖고 쇄신과 혁신에 견인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서 이 부분은 당내에 여러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몇 주간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시간은 6월 말 7월 초 맞아요? 아마 우리 정치 일정을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9월부터 이제 정기국회를 하는데 그 이전에 전당대회를 끝내야죠.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보다 많이 늦어져도 8월 초중순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근데 한동훈 변수가 제일 크다는 크죠. 생각이 제일 들어요. 크죠. 그리고 한동훈 비대 전 위원장한테는 당원 100% 룰이 유리하겠죠. 아주 유리합니다. 당원들한테 엄청 환호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면 굉장히 고심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정치적 변수가 있을지 2년 뒤에 보궐에 나오는 어떤 배경이 본인 앞에 펼쳐질지 그건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본인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의 어떤 당원들의 요청이 있고 그리고 저는 총선 패배 이후에 어떤 분도 지적하셨지만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리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자중질환하고 질서가 안 잡히고 아직도 좀 원내대표도 막 시끌벅적하고 뭐 유무산 눈치를 본다 어쩌고 뭐 이래서 질서가 잘 잡히지 않는 와중에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 빈자리가 상당히 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그렇겠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내가 나가는 게 나의 어떤 정치적 입지 어떤 이익과 당의 이익이 일치한다고 본인이 계속 얘기했던 뭐 공공선에 일치한다는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룰이 굳어지거나 아니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이 비교적 조금 들어가는 방향으로 룰이 개정된다면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한 30% 반영된다 해도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결코 꿀릴 이유는 없잖아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지도나 뭐 이런 면에서. 예, 이제 중도 확장성이 없다는 평가에는 저는 고개를 그건 껐덕거리지만 그렇지만. 예, 한 30%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들어간다고 해서 될 사람이 안 되고 안 될 사람이 될 이 정도의 변수가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아니면 기회가 또 없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변수가 아니고 상수가 됐어요. 어. 등판하면은 유력한 후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변수 수준이 아니고 상수인 것은 맞는데 다만 본인이 앞으로의 정치 스케줄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잡느냐. 대한 고민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원내대표 선거에 관해서도 아마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자리도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이죠. 108석인 소수 여당을 이끌면서 앞으로 굉장히 험난한 과제들이 예정되어 있고 더더군다나 국민의힘 당원을 잘 보면요. 이번 당대표는 지방선거 공천권과 그 진두 지휘권이 없습니다. 왜? 대선 후보는 대선 1년 6개월 전까지 당대표를 그만두게 돼 있어요. 상임 고문을 제외한 모든 당직을 그만두게 당원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2025년 9월까지가 임기가 됩니다. 대선 주자급이 당대표가 되면요. 그런 점에서 현실적으로 당대표를 맡아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까지 모두 그 고민의 내용에 포함시켜서 숙고를 예.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은 어느 당대표를 원할까요? 최소한 저는 한동훈 당대표를 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 예, 전 이제는 나경원 대표를 원할 것 같은 게 이철규 의원이 가교 역할을 해서 뭐 부부는 아니었다. 이제 부부 식사 자리는 아니었고 이제 나경원 대표와 대통령께서 식사 자리를 할 정도로 좀 앙금을 풀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나경원 의원도 부인하지 않았으니까요. 예, 예. 저는 지금은 대통령의 마음은 나경원 의원 쪽으로 더 가 있는 거 가 있지 아니냐? 않으실까. 예. 맞아요? 누구를 뭐 내심으로 원하는 분이 있다고 한들 그것을 표명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당대표 선출 과정에 개입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뭐 알겠습니다. 원내대표 이철규 의원이 거의 결정된 거 아니냐 하더니 여전히 출마 선언을 안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송석준, 이종배 두 의원만 출마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이철규 의원 나와요 안 나와요? 만약에 많은 분들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를 하시면은요. 등판하시기가 간단치 않을 것이다라는 개인적인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번 원내대표 자리는 정말 어려운 자리입니다. 과거에 2020년에요. 그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구성에 실패해서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어요. 물론 한 10여일 만에 의원들이 재신임해서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요. 그때도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8개 다 가져간다고 하니까 사퇴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지켜내는 게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아이고 골머리 아프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예. 못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저도 안 하려고 했던 것이죠. 국회의장 후보는 16일 날 민주당에서 뽑는다고요? 그렇습니다. 누구로 갑니까? 지금 약간 3파전 비슷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조정식, 추미애, 조정식, 정성호. 그리고 이제 6선에 2명, 5선에 정성호 의원이 있으신데 추미애 의원은 당원의 지지를 많이 받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여기는 현역 의원만 뽑죠. 현역 의원만 뽑으니까 뭐 당원한테 투표권을 줘야 된다는데 저는 거기엔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이건 입법부의 수장을 뽑는 것이고 또 한 정파의 수장의 알겠어요. 역할을 하는 건 알겠어요. 아니기 때문에. 현역 의원도 아니죠. 당선자들이 뽑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16일이니까 그것도 조금 더 지켜볼게요.
자, 오늘 거두절미 각서라고는 여기까지 할까요? 국민의힘 송영훈 변호사, 민주당 장윤미 변호사 두 분 함께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어린이날이죠. 그래서 송창식, 윤형주, 김세환이 부르는 동요 메들리 함께 좀 듣고요. 내일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